저희 실수요자로서 좀 암담합니다. 계속 이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막 튀고 그러는 게 근데 이게 내년 대선 전국이니까 네. 양쪽 다 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표랑 연결이 돼서 네. 벌써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90% 얘기하잖아요. 아, LTV 90%요? 예. 사실 저는 LTV 완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90%는 되게 과해요. 90%는 진짜로 LTV 80%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10억에서 2억은 넣어야죠, 그죠? 네. 근데 10억짜리인데 1억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게 다 은행 부실로 다 안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거 감당을 못 할 거예요, 그때는. 저도 좀 그 얘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일단 90%를 대출을 받으면 90%에 따른 이자도 그렇고 그러면 이자 부담을 낮추려면은 은행에 팔을 비틀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그 LTV 되게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80%가 아니라 90까지 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80을 넘어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의 크레딧 히스토리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소득이 낮더라도 과거에 정말 은행의 카드라든지 연체 같은지 없었는지 그게 완전히 깔끔하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도울 만한 사람들한테 한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인정하는 계층, 경찰관, 소방관, 뭐 선생님 아니면 뭐 군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 거고 물건 자체도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물건 자체가 중위 가격 이하인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급 주택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LTV 90% 해버리면은 큰일 나요. 고급 주택은 변동폭이 워낙에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나라마저 안 좋다고 하면 이게 디폴트가 나버리면 이거 다 그 은행들 부실로 다 연결돼요. 그땐 큰일 나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서울에서 고급 주택은 몇 억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이 네. 9억이면 9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9억이 중위 가격이니까 중위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뭐 LTV 90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거 9억 이상에 대해서 LTV 90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물건 자체 위험성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소득이 낮더라도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걸 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 학교 성적 매길 때도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잖아요. 일종의 은행도 크레딧을 정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예. 예. 다만 여기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그 교수님께서 흔히 이제 핀셋 지원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파이낸스를 통한.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교수님께서 뭔가 대출을 조장한다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다. 그럼 제가 솔직히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나쁜 교수다. 아니 빚을 떠안으라고 하는 교수가 어딨냐.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군요. 다 주자.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교수님께 그 댓글 반응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교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좀 많은 네티즌들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핀셋 지원에 대한 좀 명확한 개념을 아셨으면 해서. 네. 제가 얘기하는 핀셋 지원 같은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비영리 이런 데서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집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약간 에코티 낮춰주고 이자를 좀 감면시켜주는 그거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공 영역에서 확실히 일하는데 소득이 딴 직종보다 약간 좀 여유인 사람들한테 그걸 열어주자는 거지 제가 그 다 열어주자는 건 아니에요. 다. 20, 30대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90%를 풀어준다고 했던 걸로 지금 들었는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원칙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대상이 20, 30대여도 정말로 크레딧 같은 것들 관리를 잘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반대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 보면 20, 30대한테 그렇게 또 풀어주면 시장 참여자로 또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문제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책은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면 안 되고요. 저도 계속 LTV, DTI 완화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할 거니까 내년부터 할게라고 얘기하든지 하면 돼요. 내년부터. 명확하게 시점을 정해줘야 돼요. 우리 이거 2023년부터 할 거야.
그 전까지 당신도 히스토리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하려면은 지역마다 마켓마다 중위 가격이 얼마인지 딱 얘기를 하고 이 가격대 이하는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안 망하니까 LTV 90까지 줘도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 디폴트 나오면 다 망하거든요. 근데 9억 이하의 주택이 서울은 안전자산인데 저기 뭐 촌에 가면은 9억짜리 주택은 완전 고가예요. 그쵸. 거기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 천지 이런 나라 없어요. 심지어 서울도 25개 자치구별로 중위 가격이라든지 다 다르죠. 평균가가 다 다른데 지금 나오는 모든 정책들이 규제 지역 몇 억 이상 안 돼.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딱 무자르듯이. 그러니까 되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위 가격 이거니까 아니 그걸 왜 못하냐고요 도대체. 데이터 다 있는데. 화나셨어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그걸 하고 우리가 이 가격 이 플랜을 다 할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리죠. 왜 안 기다리겠어요? LTV 90% 상품이 나오는데. 이 정부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뭔가 모든 정책을 다룰 때 뜨거운 물주전자를 쥐듯이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왜 임대차 입법할 때도 그냥 전격적으로 그러니까요. 해버렸잖아요. 준비 기간 안 주고 그냥 우리 할게. 자 한다 곧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엄청 화나셨던 기억이 나요. 왜 지금이냐고요? 막 이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세심하게 플랜을 해서 하면 네. 좋겠어요, 저는. 네. 근데 오늘 이제 대출 규제 또 나온 거 DSR 그 네.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보니까 이건 또 정량 평가에 의해서 또 규제를 하더라고요. 딱 40% 그리고 6억 초과 주택 구매할 때 지금 자산 축적이 안 된 젊은 층이라든지 크레딧이 충분히 괜찮은데도 지금 종잣돈이 없어서 주택 구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어떤 정책이라고 보세요? 뭐 되게 안 좋은 거죠. 본인들 이제 LTV가 지금 되게 낮잖아요, 사실은. 그럼 자기들 대출금이 안 나오니까 신용대출 껴가지고 그걸 네. 에쿼티화 해가지고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용대출이 사실은 이 모기지 금리보다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 빌려서 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만큼 절박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 딱 나오면은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고 LTV, DTI 딱 정해서 그냥 냅둬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점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냅두고 본인들이 봤을 때 공급 같은 것들을 좀 유도리 있게 해놨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당연히 글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개인들이 봤을 때 유동성이 이렇게 많으면 나라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그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거를 막는 게 좀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자금 스케줄 이렇고 은행 대출 뭐 LTV 80에 DTI 저 정도면 내가 언젠간 살 수 있겠지 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낮춰버린다고 강화시켜버리면은 그 사람들 바보 되는 거라고요. 하긴 금리가 움직이면은 뭐 그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할 테니까요. 시장 참여자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경제 행위 가담하는 사람들이 다 주택시장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그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러면 80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80 받고 대신에 중위 가격에 어떤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준 편차의 외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위 한 20%, 상위 10% 주택 그거는 사실 위험 자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차등적으로 더 높여야 돼요. LTV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자율. 예, 이자율을 높여요. LTV는 당연히 80이에요. 주택인데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주택은 뭐 이자율이 뭐 3%다. 근데 완전 초고가 그거는 제 생각에 5% 때려야 돼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80%의 대출을 2%로 받아서 9억 이하의 집을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주택 과세나 그런 거를 풀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험 자산이라는 초고가 주택, 고가 주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중저가 주택에 비해서.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강남 불패에 대한 잘못된 환상인데 네.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80년대 후반에 1년에 2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주택 200만 원 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IMF 때 진짜 힘들었고요. 진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도 사실은 그때 카드채 떨어져서
나왔을 때 2004년에 그때 떨어졌었어요. 네. 떨어졌다가 올라갔고 사이클이 있어요. 2008년에 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좋은 기억만 갖고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요. 아름답네요. 네, 정말 아름다워.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번에 또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대출 규제 얘기 나올 때마다 거의 마감 시한 다가올 때 은행 창구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불이 붙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패닉 바잉 이러시고. 근데 왜 이런 정책을 또 내놨을까요? 이 시점에.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사실은 저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저게 아마 주택을 다 멸시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강남에서 나타나는 트렌드의 하나가 뭐 원룸 건물 4층짜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주택이면 2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10억밖에 안 나온다고 자기 돈 10억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이 아닌 경우에 LTV가 보통 70%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14억까지 대출 끼고 자기 돈 6억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주인한테 와서 어떻게 딜을 하냐면은 계약금 걸고요. 6개월 후에 내가 잔금 치를 텐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다 명도해 주시고 상가로 바꿔주세요. 상가로 바꿔주는 순간 이 사람은 LTV 70이기 때문에 1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익은 정책이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주택이었던 용도 자체가 비주택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빌라나 이런 그렇죠. 단독주택에 빌라 대해서 단독주택이죠. 빌라 그 서민들 사는 건데, 그러니까 주택자 수 자체가 적어지는 거고, 근데 거기에 사는 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었으니까 더 외곽으로 쫓겨나는 거죠, 사실. 그러게요. 그 뭐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 원래 주거였던 걸 뭐 근생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렇죠. 그거 사실은 우리가 용도 규제가 되게 느슨해요.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어도 2종, 3종만 하더라도 어떤 데 1층에 카페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술 팔 수도 있는 데도 있고, 거기를 뭐 사무실로 바꾼 건 너무나 많은 케이스니까 우리 홍대도 충분히 봤잖아요, 사실은. 그죠? 강남도 많고. 아, 그런 좀 멸실되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진짜로. 그렇죠. 네. 그거는. 교수님 진짜 근데 시장이 되게 지금 혼탁한 것 같아요. 정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 교수님 같으면은 한 그래도 몇 년 뒤에 들어가시겠어요? 아, 저는 실수요로. 실수요로 네. 뭐 저도 사실은 지금 주택이 없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저 댓글 많이 봤거든요. 교수님 강남에 자가주택 있다고 자꾸 그 댓글 다시는데 아니에요, 진짜. 교수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강남 입장 대변한다고 댓글에 엄청 달려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강남 얘기하는 거는 마켓 트렌드 세터잖아요, 거기가. 그거 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게 이자율 어떻게 오르느냐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네.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저는 파월 페드 의장이 2019년에 2%까지 올렸거든요. 0.5%부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때 이주열 하는 총재가 안 올렸어요. 우리 거의 미국보다 낮은 금리 수준이었는데. 아, 우리 그때 타이밍을 잘 못 잡았군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돼요. 네. 그때 했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약간 한계기업 정리하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었으면 가격 꽤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마 내년에 올리면서 하느니 얼만큼 빨리 오르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곡소리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것도 역시 개인 참여자들의 그걸 다 예상하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개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본인들이 이제 져야 하는 책임이죠. 네. 그것까지 국가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국가는 이미 여러 번 많이 얘기했고. 물론 금리 맞습니다. 예. 파월의 입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아, 저요? 예. 저는 이제 내년에는 파월이 올릴 거기 때문에 아마 근데 우리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새 가슴이어가지고. 저는 생각이 아마 22년에는 파월이 올릴 거고 우리나라는 약간 새 가슴에서 안 올리다가 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항상 높거든요. 미국 제 생각에 내년에 2%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1.5에서 2%.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겠냐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맞추겠죠. 뭐 23년쯤 맞추지 않을까요, 미국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정부라는 또 가장 큰 변수가 있잖아요. 임대차 입법 때도 그랬고. 그렇죠. 또 문제가 될 수 또 있겠네요. 내년 또 대선 전국이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또 세종시 또 다 가겠습니다. 거기 또 막 폭등시키고 그렇죠. 또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 뭐 사시는 분 아실 거예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아예 안 올랐어요.
작년에 80% 폭등했어요. 인덱스 상으로. 그럼 내년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모르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금리를 올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 대선까지가 양쪽에서 다뭐 좋은 뉴스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면은 사실은 이자율이 낮아야지 돈이 돌면서 뭐 경기가 돌아가는 모습이라도 보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러려고 할 텐데 파월이 아마 올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그럼 언젠가는 올릴 텐데 저는 그게 한 2023년 아닐까? 이거 그냥 제 감이에요. 저는 그럼 일단 2023년 이후를 바라보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김현정에서 상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게 투자를 하든지.